그럼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아닐까? 근데 테슬라는 이미 뭐 이런 크레딧 매출 같은 게 없어도 15% 이상의 총이익률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아마 연비 규제 같은 게 약화되고 미국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유리마나입니다. 오늘 머니네버슬립에서는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효식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또 미국의 전력 그리고 AI 발전을 통한 뭐 천연가스 이런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 AI 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한 해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또 관련된 미국의 전력 수요도 증가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미국의 전력 수요는 좀 어떤가요? 일단 저희는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는 2025년에도 AI가 가장 중요한 이제 투자 테마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AI가 사실 혼자서 이제 갈 수는 없고 AI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기 위한 전력 수요가 이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미국 전력 산업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연도별 발전량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보시면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4.5%로 성장을 하죠. 근데 2007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이 0.03%밖에 안 돼요. 이게 플랫해지는 게 보이실 텐데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뭐 제조업 같은 것들이 많이 위축되고 중국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좀 전력 수요가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났었는데 앞으로 몇 년간은 이 전력 수요가 연평균 5에서 10%로 다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주로 뭐 AI나 제조업 리쇼어링, 전기차 등에 힘입어서 전력 수요가 다시 증가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5%에서 10% 정도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좀 화두가 될까요?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꼽히고 있는데요. 네. 여기 차트를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올해 10월에 그 베인앤컴퍼니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그대로 캡처를 떠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전력 수요에서 각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망한 겁니다. 보시면 맨 밑에 빨간색이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44%로 가장 많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레지덴셜인데 저 레지덴셜에는 전기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매뉴팩처링, 제조업 리쇼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력 수요 전망치가 최근까지도 계속 상향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력 수요에 대한 그 전망 보고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내고 있는데 대충 평균 쳐보면 한 연평균 5% 정도로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미국에서 주요하게 보는 이제 컨설팅 기관들 몇 개의 이제 전망치를 따온 건데 맨 왼쪽부터 보시면 그리드 스트래티지스라고 하는 전망기관에서 2022년 12월에 보고서를 내놨을 때는 미국의 전력 수요가 향후 5년간 연평균 2.6%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AI가 화두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면 주로 전기차랑 제조업 리쇼어링을 얘기했었던 시기고요. 그런데 똑같은 기관에서 1년 후인 2023년 12월에 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게 그 가운데에 있는 막대인데요. 1년 후에는 연평균 4.7%의 이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이게 1년 전보다 한 2%포인트 올라갔잖아요. 그 주요한 이유로 AI를 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가팔라지기 시작했고 맨 오른쪽을 보시면 ICF라고 하는 미국의 전력망 컨설팅 전문 상장사가 또 있거든요. 얘네는 2024년부터 28년까지 연평균 9%의 이제 전력 수요 증가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본 추정치 중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보면 한 5% 정도로 수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추정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좀 빅테크들은 어떤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면 2010년대를 돌이켜 보면 주로 뭐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단지들이랑 그 전력 구매 계약을 맺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죠.
보시면 지금 차트는 오픈 AI 샘 알트만 CEO 이제 사진이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9월 25일에 샘 알트만 CEO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우리 앞으로 미국에 한 5개에서 7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은데 한 개당 규모가 5기가와트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5기가와트가 얼마나 큰지 사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원전이 보통 1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5개 분량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가 커봐야 한 100에서 300메가와트였거든요. 근데 5기가와트면 5000메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또 올해 9월 22일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 원전 1등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2019년에 돈 안 된다고 껐던 3마일 섬 원전 1호기를 28년부터 재가동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네. 1979년에 3마일 섬 원전 2호기가 멜트다운 사고 때문에 꺼졌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 원자력 산업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크게 불거지면서 미국 원자력 산업이 침체되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 멜트다운된 바로 옆에 있는 게 원전 1호기거든요. 그것조차도 19년에 돈 안 된다고 껐는데 이걸 다시 되살린다는 것 자체가 미국인들한테 상당히 좀 센세이셔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주가가 이 뉴스 전해지고 나서 한 20% 이상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산업이 뭐 슈퍼 사이클이다, 몇십 년 만에 오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쵸.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의 센서스 뷰로 그러니까 통계청 같은 데죠. 거기서 그대로 제가 캡처를 따온 건데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전력기기 신규 수주액을 199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이제 따놓은 건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2021년부터 보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히스토리컬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21년, 22년까지만 해도 노후 전력망의 교체 수요에 기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봤었는데 23년부터는 이제 GPT-4를 필두로 AI가 커지면서 AI로 인한 신규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을 진짜 몇십 년 만에 온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력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다 보면 또 공급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공급은 또 예전에 공급되던 그 양이 유지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비용 부분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최근에 아직까지는 미국의 전력 공급 예비율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네. 지금 추세로 가면 그 공급 예비율이 거의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지역들에서는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기도 해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도시평균 전기료, 그러니까 일반 주택용 전기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를 1978년부터 24년 9월까지 본 건데 마찬가지로 21년부터 가파르게 전기료가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저도 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가스 가격 같은 게 폭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최근까지도 계속 전기료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제 AI나 전기차, 뭐 제조업 같은 것들이 돌아오면서 미국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기료는 한동안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전기료를 하향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프라를 늘려야죠. 공급을 늘려야겠죠. 그렇죠. 사실 뭐 AI 데이터 센터 전기 많이 먹으니까 낮에 꺼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발전소와 전력망의 투자를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미국 전력 인프라는 좀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2024년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네. 좀 피크아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떤 산업이든 사이클이 길게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직은 피크아웃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장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튼이라고 하는 중조합 전력기기를 메인으로 하는 큰 이제 전력기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올해 3분기 실적 발표한 거를 제가 그대로 캡처 떠왔는데 이 번역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1년 1월부터 24년 3분기까지 네. 북미에서 발생한 전력 인프라 제조 프로젝트들의 규모가 누적으로 한 1.6조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분기에 발표했을 때 1.4조 달러였거든요. 네. 그것보다 더 늘어난 건데 이 1.6조 달러의 프로젝트들 중에서
오직 16%만이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취소되는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간은 강한 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이튼의 이제 전망이었고요. 이제 비슷하게 다른 업체에서도 또 실마리를 찾아보면 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넥스트에라 에너지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틸리티 섹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의 캐펙스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유틸리티 섹터 1등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캐펙스가 산업 전체를 좀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2024년부터 27년까지 계획인데 27년으로 갈수록 캐펙스 증가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력망과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약해지기보다는 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하던 다른 국가들도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라서 중동 같은 데서 이제 정치적 이유로 수입을 하긴 하나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미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스 생산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이제 패권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뭐 중국산 기업들하고 좀 경쟁 우려는 없나요? 사실 지금까지 뭐 태양광이나 배터리 네. 산업을 보시면 중국산하고 경쟁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전력 인프라 시장은 중국산하고의 경쟁을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지금 보시는 표는 올해 7월에 코트라에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캡처를 떠왔는데 네. 여기 중간에 7번 보시면 중국이 보이시죠? 네. 그 오른쪽으로 좀 가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변압기 수입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불과했고 올해 4월 누적 기준으로도 3%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 인프라는 안보랑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산을 중저압은 좀 쓰는데 네. 고압으로 갈수록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런 거를 뒷받침해 주는 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CNN의 보도 자료를 캡처를 떠온 건데 올해 초만 해도 미국 CNN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FBI 같은 정보기관들에서 말하기를 미국 전력 유틸리티 시장에 중국인 해커들이 많이 침투해 있다. 그래서 중화권 인력과 중국산 기자재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특히 중국산 전력기기와의 경쟁을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변압기 수요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텐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들한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로 돌아와 보면 여기 미국의 변압기 수입 현황을 보시면 네. 멕시코랑 한국이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래는 미국 전력기기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 현지 업체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현지 업체들로는 다 이제 메이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나 한국 그리고 일본, 대만 같은 데서 이제 수입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변압기 업체들이 최근에 미국으로 수출도 많아지고 계속 실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죠. 명백히 현지 업체들만으로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늘릴 일은 거의 없다. 네. 또 최근에 이 머스크가 정치관에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변압기 관련해서도 또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올해 2월 말에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화상으로 보시 커넥티드 월드 2024에 출연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우리가 2023년에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힘들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전기 그 자체랑 변압기가 부족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 전력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물로 꼽히기도 하잖아요. 네. 전반적인 트럼프 2.0 에너지 정책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래서 사실 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뭐 재생에너지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화석연료가 짱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정책은 변하는 게 거의 없이 그냥 지금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천연가스는 바이든 때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좀 더 성장률이 높게 나올 것이라 보고 있고 전기차 쪽은 IRA 정책이 유지된다 해도 연비규제 행정명령 같은 것을 약화시키면 실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변하는 게 없고 천연가스는 개선이 되고 전기차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관련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미국의 연도별 발전 설비 순 설치량을 나타낸 겁니다. 순 설치량이라고 하면 신규 설치된 거에서 폐쇄된 거를 뺀 것인데요. 보시면 2015년부터 2024년 전망치까지 석탄은 한 번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석탄은 트럼프도 포기했어요. 석탄은 매년 폐쇄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정말 살릴 수가 없고, 그리고 보시면 분홍색이 가스인데 트럼프 때까지만 해도 가스 설치량이 꽤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가스 발전 설치량이 좀 눌려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좀 회복될 것이라 보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2010년대에 가장 메인이 된 발전원은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태양광하고 녹색 이제 연두색으로 보이는 풍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2024년만 봐도 전체 발전 설비 설치량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황색 태양광하고 파랑색 ESS입니다. ESS가 같이 늘어난 이유는 태양광은 낮에만 돌아가기 때문에 네. 밤에도 쓰기 위해서 ESS가 같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의 신규 설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소형 모듈형 원자로라고 그 SMR 산업 맞습니다.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미국의 그 소형 모듈 원전 산업은 거의 반드시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호흡은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연도별 원자력 발전소 건설 설치량을 1970년부터 나타낸 건데요. 네. 보시면 1979년에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 터지고 나서 프로젝트가 대부분 취소가 돼서 1980년대 말까지는 설치량이 많았거든요. 근데 1990년대 들어서는 설치량이 거의 없거든요. 최근까지도 진짜 간혹 가다가 1-2기가와트씩 설치되는 것뿐인데 지금도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은 전무합니다. 제로입니다. 대신 뭐 이제 여러 미국의 SMR 스타트업들이 2030년경 가동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 미국에서 유일하고 최초로 착공 들어간 게 테라파워라고 하는 회사의 그 액체 나트륨 냉각 방식 원자로 SMR이 올해 6월에 착공 들어갔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도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SMR이 되긴 될 텐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것은 2030년대 초중반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신규 건설되는 발전소들은 좀 어떤 분야에서 활발하게 건설이 될까요? 결국 미국은 그 발전 설비의 70% 이상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민영화된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건국 초기부터 민간 회사 위주로 커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사실 정책도 중요하지만 민간 유틸리티 회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발전원이 가장 저렴하냐거든요. 그래서 발전 단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발전 단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는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제가 정리한 건데 미국의 발전원별 발전 단가를 이제 IRA 같은 텍스 크레딧 혜택은 제외하고 신규로 건설되는 발전소 기준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최근 기준은 가장 저렴한 게 저기 노란색 유틸리티 태양광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이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가 저렴하고 그 다음이 육상풍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양광, 가스 복합, 육상풍력이 거의 발전 단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렴한 게 태양광에다가 4시간짜리 ESS 붙인 게 또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위로 가면 이제 석탄 원자력이 생각보다 이제 발전 단가가 높죠. 왜냐하면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연료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비싼 거는 해상풍력. 미국은 해상풍력이 아직 개화조차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가장 비싼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주력 발전원은 저기 빨간색 박스 쳐놓은 태양광, 가스복합, 육상풍력, ESS 요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한 거 위주로 설치가 될 텐데 트럼프 2.0 시대에는 네. 가스 발전소가 억눌려 있던 게 좀 회복되는 게 가파르게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또 살짝 이 IRA 전면 폐지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미국의 정치란 거는 돈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로비도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정책이 민간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역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 흘러가는데 네. 여기 보시는 미국 지도를 보시면 IRA 관련 투자 규모가 저 빨간색 동그라미들이 공화당 지역들이거든요. 사실 민주당보다 공화당 지역들에 대한 투자가 더 많습니다.
올해 6월에 CNN 보도에 따르면 IRA 통과 이후 확정 발표된 3,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액 중에서 78%가 공화당 지역들에 배정이 돼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올해 8월 7일에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IRA 클린 에너지 보조금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고 뭐 풍력 발전기가 새들을 죽인다 이렇게 드립은 쳤지만 정작 미국의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연장을 해주고 오히려 이제 해상풍력 세액공제 새로 만들어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태양광 풍력 쪽의 정책은 거의 바뀌는 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전기차 쪽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올해 상반기를 돌이켜 보시면 네. 대표적 미시간주가 미국 자동차 공장들 많잖아요. 거기서 근데 GM, 포드 이런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거든요. 근데 이 IRA 같은 재정 정책의 이유 목적이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라고 보조금 뿌리는 건데 사람을 자르면 사실 보조금 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연비 규제를 완화시켰는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 트럼프 1기 때도 연비 규제를 확 약화시켰거든요. 아마 또 연비 규제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연비 규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은 기업 평균 연비 제도가 있어서 연비 규제를 충족 못 시키면 벌금을 내든지 벌금을 내기 시기 싫으면 뭐 전기차 같은 걸 많이 팔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많이 판 데서 크레딧을 사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연비 규제가 약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차를 덜 팔아도 벌금을 거의 안 내도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숨 돌리고 싶잖아요. 그럼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미 뭐 이런 크레딧 매출 같은 게 없어도 15% 이상의 총이익률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아마 연비 규제 같은 게 약화되고 미국 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면 테슬라의 점유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했는데 점유율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연비 규제 크레딧 같은 게 없어지면 물론 크레딧 매출이 없어지면서 단기적인 이익에 이제 좀 기스는 나겠지만 다른 업체들은 보조금 없으면 전기차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 그쵸. 힘든데 테슬라는 우리 그거 없어도 흑자 빵빵하게 낸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일론 머스크 CEO가 최근에 그런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도 자기네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 없어도 이미 그렇죠. 시장을 먹을 수 있다 네. 이런 마인드네요.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